자, 이강인 선수가 이제 6골 4도움, 그래서 공격 포인트 10개가 됐고요. 최근 3경기 3골, 2경기도 3골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중에 한 경기 있어요. 아, 세 세 경기 경기 세 세 골. 골. 예, 세 경기 세 골로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그가 발렌시아부터 세 시즌을 프로 경력을 이어왔었는데 그 세 시즌 동안 세 골 넣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와가지고 이번 시즌 뭐 최근 세 경기 이전까지 세 골을 넣고 있었는데 최근 세 경기에서 세 골. 예, 이렇게 지금 득점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최근 8경기에서 이제 4골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전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슈팅을 노리는, 예전에는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패스 마인드가 있었잖아요. 선패스 후 슈팅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회가 나오면은 때리는 장면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마요르카 자체가 5-3-2 포메이션을 쓰면서 이강인을 메짤라로 배치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마요르카가 일단 수세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공격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강인이 볼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강인이 보면은 항상 평균 위치가 가장 위에 있어요. 그렇죠. 메짤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하지만은 히트맵을 놓고 보면은 밑에도 상당히 많은 그 히트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안 하고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예, 수비할 땐 수비하면서 올라갈 땐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 예, 이날 같은 경우도 골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빌드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정말 혼자 모든 걸 다 조립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그런 골이었죠. 그 골은 이강인의 모든 걸 보여준 골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은 수비 지형에서 걷어낸 거를 이강인이 가슴 트래핑으로 받아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드리블을 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가 파울까지 불사하면서 부딪혔거든요. 근데 거기서 발 뒤꿈치로 상대 네. 다리 사이로 빼냈죠. 최초 탈압박이 굉장히 명장면에 가까운. 예, 그거 자체만으로도 명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강인의 드리블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반대편 측면으로 전환 크로스를 올렸죠. 그게 이제 롱패스를 확인할 수 있고. 예, 그게 이제 은디아에한테 연결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은디아에가 크로스 올린 거를 무리키가 헛발질을 했어요. 헛발질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루즈볼을 본인이 잡아내서 컷백을 줄 때 그때 이강인 선수가 거기까지 이제 쇄도에 들어온 것도 좋았죠. 그러니까 득점 기회를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원래 예전에 이강인 선수였으면은 약간 뒤에서 머무르고 있었을 텐데 그냥 계속 공격에 가담을 해서 그건 공격 가담력까지 보여준 데다가 이제 정교한 왼발 슈팅으로 그것도 상대 수비수가 2명이 있었고 골키퍼까지 있었음에도 그걸 뚫는 정교한 킥력까지 모든 걸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한 골에 모든 스킬들을 다 보여준. 그렇죠. 이강인의 모든 것. 네.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골이었습니다. 네. 네. 중간에 질문 하나 읽어드리면 메짤라가 뭔가요? 이탈리아어죠. 네. 이탈리아어인데 메츠가 하프에 네. 가까운 네. 이탈리아어고 알라. 알라가 윙입니다. 네. 영어로 이렇게 하프 윙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약간 콩글리시 같은 그런 영어로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측면 자원인 듯 중앙 자원인 듯 반만 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어원은 차치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역삼각형으로 미드필더 3명 쓸 때 그 수비형 미드필더 1명 말고 왼쪽 오른쪽에 약간 퍼져 있는 중앙 미드필더를 많이 일컫고, 네. 그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많이 취할 때를 가장 전형적인 메짤라라고 하지만 굳이 그런 움직임을 안 하고 이 위치에만 있어도 메짤라라고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삼각형 중원인 3-5-2나 이런 포메이션에서 왼쪽에 치우친 중앙 미드필더로 많이 뛰면서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앞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수비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활동 범위를 가져가죠. 이 메짤라의 역할입니다. 사실 그 이탈리아의 포지션 용어는 위치로 많이 따지죠. 그래서 뭐 트레카르티스타 같은 경우도 3분의 2 지점을 4분의 3. 4분의 3. 그쵸. 4분의 3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메찰라도 그러니까 중앙과 측면의 딱 중간에 위치한 선수를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메짤라다. 네, 그렇고요. 메짤라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해드렸고 득점 과정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엄청난 장면을 보여줬고 그리고 전반적인 스탯도 보면은 일단 슛은 원샷 원킬이었고요. 네. 드리블 6회 모두 성공, 네. 탈취 3회 시도에서 2회 성공, 가로채기 2회, 수비 스탯도 좋았습니다. 네. 이 외의 경기력은 어땠을까요? 뭐 그러니까 그 가로채기 이외에도 최다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유권 획득 자체도 7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그리고 볼 경합도 18회 시도해가지고 11회 성공시켰거든요. 시도 성공 모두 다 최다였고요. 양팀 도합해가지고요. 그리고 성공률도 센터백인 코페테가 71%가 좀 넘었고요. 이강인 선수가 61%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두 번째로 높았고요. 성공률도.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라운드볼 경합 성공률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공중볼까지 합치면 공중볼 3번 해가지고 한 번도 못 땄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단점인 거죠. 공중볼은. 근데 그라운드볼만 놓고 보면은 성공률이 73%까지 나왔어요. 예, 그 정도로 이 경기에서 뭐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드리블 6회 해가지고 모두 성공시키면서, 안 그래도 이 경기에서 니코와 함께 이제 나온 거잖아요. 상대 팀의 드리블 달인 니코 윌리엄스. 예, 그리고 니코가 원래 라리가 드리블 3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니코가 66회인가 67회인가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원래는 63회였는데 이 경기에서 6개를 기록하면서 호드리고도 제치고 니코도 제치면서 3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드리블. 그럼 비니시우스 그 밑에 누구예요? 이강인 상위에 누구 있지? 비니시우스 다음이 잠깐만 누구였더라? 아무튼 3위, 1위는 비니시우스고. 예, 그렇죠. 네. 축구해제. 축구해제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축구해제랑은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축구해제가 현재 76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69개니까 7개 차이니까 충분히 최근에 드리블을, 그러니까 메찰라로 내려가면서 더 드리블 많이 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더 밑에서부터 볼을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 지난 셀타비고 전에는 9개 드리블 성공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그 개인 통산 최다 드리블 한 경기 최다기도 했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축구해제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비니시우스는 절대 못 넘는다. 왜냐? 비니시우스는 유일하게 100개를 넘긴 선수다. 격차 너무 크다. 네.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이 말씀드린 스탯과 이런 걸 볼 때 원래 잘하던 것들을 유지하면서 성실함을 더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성실하게 뛰고 열심히 뛴 선수가 되면서 원래 잘하던 걸 좀 잃어버리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이강인은 그거를 거의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러니까 번뜩이는 어떤 패스와 드리블 성공 같은 걸 다 간직하면서 부지런함을 더했어요. 그 부지런함을 공수 양면에서 다 더했죠. 수비적으로 부지런함을 더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뭐 경합 횟수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고, 네. 공격적인 부지런함은 골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문전 침투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네. 패스하고 뒤에 있는 게 아니고 공이 자기랑 상관없는 데서 돌고 있을 때 문전으로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골이 나는 거잖아요. 네. 다 중거리슛 아니니까. 그리고 속도가 붙었죠. 네. 예전에는 속도가 안 붙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근력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서, 헤타페전 골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렇죠. 그 베일 같은. 하프라인 밑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골 넣었던 거라던가. 그리고 또 이 경기에서도 한번 그 수비 라인부터 공격 라인까지 드리블로 치고 올라간, 그 초반에 완전히 두들겨 맞을 때 팔분경에 그걸로 한번 이제 활로를 뚫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 파울을 유도해낸 장면에서의 가속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 골도 결국은 가속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넣을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2019년도 그러니까 U20 월드컵 MVP 탔던 그 즈음에는 수비에 대한 의욕은 있는데 수비를 할 줄 몰라서 거의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요령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정용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메짤라로 써보려고 그 소집하자마자 메짤라의 오른쪽 자리에 이강인 놓고 수비 위치 잡는 투쿤을 계속 시켰어요. 근데 막상 대회 시작하니까 이강인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강인을 공미나 거의 공격수 가까운 위치로 올려서 MVP를 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특히나 공격 쪽에 저렇게 탁월한 재능인 선수들은 막힐 때까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육성법이 그래요. 드리블이든 패스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막히면 스스로 답을 찾아가라. 그래서 월반시키는 거예요. 월반시켜서 더 큰 선수들한테서 내 드리블 스킬이나 이거 안 먹히면은 그때부터 좀 다른 답을 찾아가는 식으로 스스로 답을 찾게 키우는데, 그래서 이강인처럼 어려서부터 아래쪽 유소년 레벨에서 할 걸 다 한 선수들은 프로에 빨리 올라가서 경험을 쌓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실전에서 부딪혀야 깨달음 얻거든요. 우리가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아쉽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그 시기를 놓쳤잖아요. 아무튼 그런 건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프로 경험을 쌓으면서 확실히 전방에서 뛸 수 있는 능력이나 좀 후방에서 좀 뛰는 능력 이런 걸 갖출 수 있는 그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수비 조직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고 그런 쪽에 머리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실체적으로도 성장이 되면서 몸도 빨라졌으니까 내가 저기에 가야 된다는 걸 알 때 갈 수 있고, 네,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이제 조합이 되면서 크게 성장을 했죠. 이게 만화 같은데 보면 지휘관류의 선수가
이제 제가 본 판타지스타라고 일본의 되게 유명한 축구 만화에서 스승님이 유언으로 주시면서 지휘관 선수한테 그걸 남깁니다. 네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너도 가끔은 장기말로 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막 좀 후이 코스타 같은 류의 그런 플레이메이커였던 선수인데 유언을 받아들여서 침투해서 골 넣는 능력을 장착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게 나와요. 이거는 선수 딱 그런 만화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네. 주인공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적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희 시작 전에도 그 스포츠 조선 관련해서 질문도 해주셨고 하는데 많은 팀들이 이제 좋은 개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달려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간 이적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래도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죠. 그렇죠. 갈수록 아틀레티코가 더 유력하다는 식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시메오네 감독이 이미 컨펌했다. 특히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마요르카가 실제 경기를 가졌잖아요. 그날 바로 회담을 가졌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테오 모에토 같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정통한 기자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 다만 이제 그 걸림돌이 있다면은 일단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 이강인을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르마를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사울을 정리를 하든지 기존 선수 정리가 조금 필요해요. 연봉에 룸이 없다. 그렇죠. 라리가는 그 셀러리 캡 비율형 셀러리 캡이 있는 데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기 광탈을 했거든요. 그 유럽 대항전에서도 조기 광탈을 해가지고요. 자금적으로 그러니까 그 라리가 비율형 셀러리 캡은 그 1년의 그 수입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수입 가지고 이제 그 셀러리 캡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의 룸이 많이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연봉 룸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네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보통은 챔스 나가는 팀이니까 그렇죠. 나가는 걸 그러니까 챔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걸 전제로 예산을 짜는데 거기서 빵꾸가 나는 거죠. 그렇죠. 바르셀로나도 같은 문제 이제 그렇죠, 직면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메시 관련해 가지고 뭐 라리가 사무국과 뭐 얘기도 해본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펌프 되겠다 거의 적인데. 근데 어쨌건 그 왜냐면은 메시는 어쨌건 상징성 자체가 다르니까. 또 리가 전체의 흥행을 또 그렇죠. 올려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리고 저는 이강인 선수는 약간 조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에 기울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때 그 마요르카에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퍼를 했을 때 그때서 원래 그 전부터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접촉을 하고 하긴 했었지만은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에 마요르카 좀 소속을 불만을 좀 내비쳤죠. 그러기도 하고 했었던 것도 있고 그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거의 뭐 오랜 기간 있었고 뭐 말도 통하고 이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이미 뭐 스페인 사람보다 더 스페인 사람 같다는 소리도 페란 토레스나 뭐 쿠보한테 듣기도 하고 했을 정도로 워낙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라리가 잔류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연봉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더 지를 거고 그리고 아무리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아웃 조항보다 더 지를 수도 있어요. 라리가는 특히 그래요. 왜냐면은 라리가는 해당 구단이 반대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사치세를 물어서 해야 돼요. 세금을. 그래서 그때 하비 마르티네스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였잖아요. 그렇죠. 하비 마르티네스 때 이후에 몇 년도지?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 그거보다 완화가 됐는데 아직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없어지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치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아기레 감독이 3천만 유로 바이아웃 그 얘기했었을 때 그 이적 얘기 막 나왔을 때 이거 그건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팀도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잡을 수 있다. 한 게 제가 봤을 땐 그 사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이 아닐까. 딱 1,800만 유로에 딱 그만큼 붙이면 딱 3천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합의 때처럼. 딱 그래서 그 얘기했을 때 딱 이건 그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좀 이렇게 라리가 많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구현을 해주실래요? 아니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뭐냐면 라리가의 바이아웃이라는 거는 선수가 나를 릴리즈 해달라고 구단에 내 바이아웃 1,800만 유로면 1,800만 유로를 지급 구단에 내가 내는 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뭐 구단 간 구단 사이 거래가 아니고 만약 아틀레티코를 간다 치면 아틀레티코가 이강인 계좌에 1,800만 유로를 주면 이강인이 그거를 이제 마요르카 1,800만 유로를 다시 이체하면서 이제 없던 게 되는 이런 식으로 나를 릴리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틀레티코가 이강인한테 주는 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돈이 그냥 그 주는 거니까 양도세가 많이 붙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비싼 금액이니까 그러면 사실세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세금은 자기 손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좋게 좋게 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한테 800만 유로 주시면 이강인 팝니다. 이렇게 나 똑같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팝니다. 하지만 그냥 버티고 싶으면 아니 나는 안 팔아. 법대로 해. 이렇게 나오면 아까 말한 그 세금을 다 내고 이체 과정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많이 붙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구단이 버티면 상대방을 엿먹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구단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빌바오는 자기네들이 그 돈 가지고 영입할 게 아니니까. 빌바오는 바스크 아니면 영입 못하니까. 그래서 빌바오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현재 보도상으로는 마요르카에서 2천만 유로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치세 안 받을 테니까 조금만 더 붙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거기에는 이제 합의를 본 상태래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이래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보내기 싫어서 우리가 영입하고 싶어서 야 우리가 쿨하게 3천만 유로 줄게 하면은 꿀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끔은 축구에서 바이아웃이 넘는 이적료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특히 라리가가 좀 그렇습니다. 다른 리그도 가끔 그렇지만 라리가는 좀 더 흔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라리가 그 스페인 언론들이 변수로 얘기하는 거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이강인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거의 뭐 이미 구단과 선수 간에는 어느 정도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당연하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빨리 그래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관련한 그 다루는 기자들이라던가 기사들 그쪽 이제 언론사들 보도 내용에 논조는 다 똑같아요. 빨리 해결해야 한다. 안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뛰어든다. 다 그렇게 기사가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요. 모두 다. 이강인 입장에서는 진짜 딱 쉽게 말해서 레알, 바르샤 아니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밖에 없어요. 거기가 최꼭대기예요. 거기서 오퍼가 왔다는 건 진짜 스페인의 남의 생각이면 완전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쵸. 안 받을 수가 없어. 심지어는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로 갈고 싶어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거치는 게 확률이 높지. 요즘 그 팀들이 스페인 중하위권에서 직전력감 잘 안 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래도 요새 어쨌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볼 맛이 나긴 해요. 상당히 재밌게 해요. 그러니까 플레이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세련미도 생겼고 근데 결국은 기승전 그리즈만이긴 해요. 그리즈만이 미쳤어요. 진짜 저는 지금 그리즈만이 제 개인적으로는 커리어 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때부터 완전히 새롭게 눈을 떠가지고 축구 도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죠. 약간 옛날에 호흡골 뭐 매드 루축하는 것처럼 그리즈만 지금 축구를 한다. 그리즈만이 그림을 그린다. 아니 예전에 그리즈만은 굉장히 실리적인 선수고 실용적인 선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 진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리즈만 경기를 보면 눈을 호강을 합니다. 사실 마요르카하고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봤을 때도 야 그리즈만 보면서 저희 그냥 대부분 그러니까 마요르카 경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강인 보면서 정말 잘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즈만 보니까 와 말이 안 나온다 이러더라고요. 이강인이 그런 범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성장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의 이강인은 누구한테도 또 자기한테 어느 위치를 시키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지난 시즌까지의 이강인이었다면은 그러면은 그리즈만과 겹칠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은 이번 시즌의 이강인은 조금 더 수비적인 부분으로 바뀌기도 하고 메짤라 역할까지 수행하고 심지어 뭐 상황에 따라서 윙백까지도 수행하던 이강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이 없긴 하죠. 네, 제가 기사는 쓰고 여기서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리그 팀들도 이강인을 주시를 하고 영입 시도를 하긴 하는데 물론 아틀레티코가 제일 앞서 있지만 그 팀들 중에서는 좀 이탈리아식으로 말하면 레지스타, 스페인식으로 말하면 피보테처럼 쓸 것도 염두에 두고 일단 입지라는 팀도 있다고 해요. 이강인 정도 선수가 이 정도 바이아웃이면 우리 팀에 영입할 자리가 레지스타밖에 안 남았다 해도 일단 산다. 그리고 쟤는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강인은 피를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라는 무대에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선수가 주가가 오른 게 리그에서 잘한 것뿐만 아니라 챔스에서도 잘했었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챔스에서 뛰는 게 참 좋겠다.